1979년 9월 22일 미국의 감시위성 벨라 6911은 아프리카와 남극 대륙 사이의 인도양에서 핵무기 폭발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두 번의 섬광을 감지합니다. 이 폭발은 호주의 지진 관측소에서도 관측되었으며 데이터에 따르면 핵폭발의 위력은 3에서 5kg 사이로 이는 원자폭탄에 들어가는 크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소련, 영국이 주도해 만든 대기를 포함한 대기권 외부, 수중에서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 LTBT를 위반하는 행위로 당시 공식적으로 핵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국가들이 모두 자신들이 진행한 실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핵 확산이 시작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냉전 시대 관측된 해당 폭발은 여러 국가들의 우려로 곧바로 해당 관측 데이터를 토대로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해당 지역에서 누가 핵실험을 진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스라엘이 지목되었습니다. 두 국가는 해당 폭발이 일어나기 전부터 꾸준하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던 국가들로 남아프리카 해안 지역에서 벌어진 사실로 인해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국가는 모두 자신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지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해당 지역에서 핵무기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해당 조사를 주도하고 있던 미국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섣부른 추측이나 공식 성명, 내부 조사에 대한 과정들이 노출될 경우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동맹 관계와 균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두 국가를 비판하지 못했으며 증거 부족과 정치적 이해 관계로 인해 조사는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내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아랍 세계에 큰 파장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아랍 세계는 이스라엘이 해당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핵모호성 정책으로 인해 이미 1960년대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벨라 사건 이후 이라크, 리비아, 사우디아 같은 아랍 국가들과 이란 등 관련 국가들이 자체 핵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되는 명분으로 이어졌고 해당 지역 전체에 핵 억제력이 약화되고 지역의 불안정성이 주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핵 개발을 시작할 때도 해당 국가들의 공공의 적이었던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다는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핵무기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핵무기를 과시해 해당 지역에서 전쟁 억제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국가들의 방식과 전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대립했던 아랍 세계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동맹국가 미국을 기만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대규모 학살을 겪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영토에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지정학적으로 해당 지역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랍 세계 입장에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침범한 약탈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의 대립은 곧 수많은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당시 신생 국가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은 아랍 세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동맹 관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소련, 프랑스, 영국을 비롯해 이란 등의 국가와 관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고 해당 국가들도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전략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동맹에 의존해서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연합국을 포함한 세계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유럽의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개입하는 데 크게 실패했고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스스로 중동 지역에서 자립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믿음은 당시 중동 정세로 인해 결정적인 확신을 갖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아랍 세계는 자신들의 풍부한 석유를 이용해 전 세계 석유 산업을 독점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석유 산업의 유통을 통제하고 있던 것은 7개의 정유 회사로 5개의 미국 회사와 2개의 영국 회사로 이루어진 소위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리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정유 회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영국이 아랍 세계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세븐 시스터즈는 아랍 세계와 서방 세계 간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로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면서 아랍 세계와 관계를 유지했고 미국과 영국 정부 역시
아랍 세계가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의 대립에 대해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맹 국가들이 상황에 따라 아랍 세계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변화하는 모습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언제든 석유가 풍부한 아랍 세계와 관계를 재정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건국 초기부터 자신들의 가치를 올릴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해 중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계기로 이어졌고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핵 개발을 시작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냉전 시대 핵 확산을 우려해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적국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동맹국에게조차 핵 개발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기 위한 기술을 전달해줄 나라가 필요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동맹 관계 중 한 곳이었던 프랑스와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서방 세계는 큰 틀에서 동맹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 안에서는 서로 조금씩 이해관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서방 세계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나라 중국, 소련 등도 마찬가지였으며 이러한 이해관계가 때로는 서로의 적을 협력적 관계로 바꾸고 때로는 동맹 관계가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미국과 영국의 입장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알제리의 식민지 독립 전쟁을 놓고 알제리 민족 해방 전선과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알제리 해방 세력들은 프랑스에게서 독립하기 위해 아랍 세계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고 아랍 세계는 프랑스를 아랍 세계의 식민지 억압자로 여겼기 때문에 프랑스와 아랍 세계의 갈등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을 놓고 당시 아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았던 이집트와도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중동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고 수에즈 운하와 알제리를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협력을 요청했고 이스라엘은 프랑스에게 핵무기 기술 개발을 요청하게 됩니다. 두 국가의 은밀한 거래는 소련이나 아랍 세계와 같은 경쟁국이나 적국뿐만 아니라 동맹관계인 미국에게조차 철저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스라엘의 핵 원자로 건설을 돕기로 합의한 것조차 표면적으로 평화적인 이유라고 했음에도 이조차 미국에게 알리지 않았고 비밀의 비밀로 쌓인 두 국가의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의 디모나에 섬유 공장과 농업 연구 시설로 위장한 핵개발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 프랑스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원자로 건설, 중수 생산, 플루토늄 추출 공정 등 핵무기 생산과 관련된 일련의 지식과 과정들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3년간의 기술 이전과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스스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핵기술을 이전받는 동안 이스라엘은 프랑스와 함께 수에즈 운하에서 합동 군사 작전을 시작했고 알제리를 포함한 중동 지역 전체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를 이스라엘에게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개발한 핵무기 기술을 이스라엘에서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국가의 은밀한 거래는 미국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1960년 미국 정보부가 항공 정찰을 통해 디모나의 존재를 확인한 후 이스라엘에게 해당 시설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지 확인을 위해 사찰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히게 됩니다. 그러나 1961년 미국 정부가 사찰단을 파견했을 때 디모나는 여전히 섬유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주요 시설과 장비는 모두 숨겨진 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핵개발 시설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미국의 감시를 철저하게 회피하고 기만하는 캠페인을 벌여 섬유 공장에서 순수 민간 목적의 핵 시설로만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짜 제어 패널과 가짜 제어실을 건설하고 수십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 원래 목적을 미국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찰단에 대해 합의된 틀이 없었기 때문에 한정된 장비로 미국의 과학자들은 디모나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힘들었고 프랑스가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전방위적 노력 덕분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단계가 되기까지 미국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핵무기 개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랍 세계 핵개발 경쟁을 부추길 것을 우려해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을 철저하게 비밀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책 노선은 핵무기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아랍 세계와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핵무기 기술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이제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핵무기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서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여러 차례 아랍 세계와의 대립에서 사용하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들은 모두 아랍 세계와의 대립에서 이스라엘이 불리한 입장으로 기울거나 최악의 경우
이스라엘이 패배할 경우를 상정한 상황에서 고려되었습니다. 수세에 몰릴 경우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과 함께 자멸할 것을 상정한 소위 삼손 플랜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핵 정책은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직 이스라엘의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면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핵모호성 정책과 함께 발전되었습니다. 1967년 6.1 전쟁으로 불리는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랍연합의 군사적 계산을 바꾸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특공대를 고려했지만 이 계획은 이스라엘의 빠른 승리와 이스라엘이 스스로 규정한 정책과 충돌한다는 논리로 인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실행될 경우 핵무기를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험과 윤리적 문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핵모호성과 삼손 플랜으로 규정된 이스라엘의 입장은 아랍 세계에게 효과적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자 동시에 국제적 반발을 유발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핵무기 경쟁을 방지하고 전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삼손 플랜과 핵모호성 정책 노선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수단이 되기도 했는데 1973년 욤키푸르 전쟁으로 불리는 4차 중동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스라엘은 수에즈 운하와 골란 고원에서 기습적 패배로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에 위협을 받을 때도 핵 옵션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 핵무기 개발을 끝낸 이스라엘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게 될 경우 미국의 국제적 입장이 굉장히 좁아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것은 소련에게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랍 세계에서 미국의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정책 노선이 미국으로부터 수많은 군사 물자를 지원받고 구매할 때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랍 세계와 대립해서 균형을 유지할 힘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핵무기 도입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때로는 이런 암묵적인 규칙이 이스라엘 정부 관료들에 의해 깨질 뻔한 사항도 있었지만 큰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핵모호성 정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최초로 핵무기를 도입하는 국가가 되지 않겠다고 주장하지만 도입이라는 단어를 두고 이미 핵무기를 만든 시점에서 사용만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 아랍 세계나 이스라엘의 경쟁국들은 이를 이스라엘의 단순한 말장난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런 정책으로 인해 중동 지역이나 아랍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시도할 때마다 중동 지역의 핵 확산 방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은 지속적으로 개입했는데 해당 국가들은 이것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만적 행위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정책 노선으로 해당 지역에서 상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동맹 관계 안에서 조금씩 차이나는 이해 관계를 이용해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자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됨과 동시에 경쟁자들에게 핵무기를 만들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전쟁 억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 플랜과 핵모호성 정책은 현재 이스라엘을 만든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